함께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건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격주를 뵙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연 요청이 있다 보니까 아니, 제가 사실은 이게 시사인에서 이 수요일 5시에 뉴스 리액터 요청이 오기 전에 받아놓은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딱 한 차례 더 비워야 하는데요. 그때 빼고는 정말 열심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는 걸 제가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의 또 운명이시기도 해서요. 또 강연 다니면서 직접 사람들 만나는 시간도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네, 청원이 올라온 지 13일 만에 있는 일이라고요?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이 동의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도 한국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 폭주라는 이 제목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참 한가한 소리라면서 이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국민의 탄핵 청원 동참 물결을 보고서도 아직 정신 차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퇴출될 것이 자명하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146만 명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5일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이 청원에 146만 9천 명이 이제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번은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도 이 문재인 대통령 때 탄핵 청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서 좀 신중론을 띄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00만이 돌파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다가 정작 탄핵을 추진할 명분도 용기도 없으면서 개딸 눈치나 보며 끌려가는 비겁한 정치다. 또 민주당의 행보에는 오직 기승전 탄핵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김만곤 박사님,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민심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 대통령실에 내놓은 코멘트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요. 사실 이게 탄핵 청원이 100만 명에 넘어갔다라는 건 국민들이 그만큼 아주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사과 같은 것들을 표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최소한의 위법성이 없으면 탄핵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위법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위법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탄핵 제도가 만들어진 게 영국이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총리 불신임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사실 탄핵 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핵 제도가 의미 있는 건 대통령제 같은 것을 가진 국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대통령제에서 탄핵 제도가 의미 있게 작동하기 참 시작한 게 사실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표본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권력을 남용했을 때 도대체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누구한테 그 탄핵의 권리를 줬느냐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인 의회에다가 준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국민이 대표한 선출의 권력 남용을 다른 대표들이 막아달라고 견제와 균형을 해달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거나 잘못 사용하고
무시하고 있거나 그리고 때로는 너무 무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도 생각해 보면 탄핵의 어떤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핵들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위법성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너무 무능할 때 국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럴 때 대통령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의회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국민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의회는 그것을 받아서 명백하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입법부가 행정부에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과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은 뭐냐면 야 니네들이 아무리 탄핵 요청해도 우리가 위법성은 못하거든 이런 식의 반응이잖아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국민들을 놀리는 듯한 어떤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화가 나 있으면 그 화가 난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답변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화를 가라앉힐 만한 걸 줘야 되는데 어차피 못하거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대통령실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화가 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반응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까 김영하 기자가 잠깐 소개해줬지만 물론 다릅니다만 청와대 정원에서 146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국회 국민청원과 국민동의청원과 청와대 국민동의청원이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가 훨씬 더 접근성도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청원 올리기도 좀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수준에 놓고 볼 수는 없어서 사실 제가 문재인 정권 때 국회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 탄핵청원의 숫자를 들여다보려고 찾아봤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대기 상태에 있어서 예, 그걸 살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사해서 맞춰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 수준이 서로 같은 걸 놓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적절한 비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탄핵 청원이 올라왔을 때 반대쪽에서 응원 청원이 또 거의 같은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 문재인 정부 때 맞먹는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146만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응원 청원이 거의 150만 가량 올라왔던 기억이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그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면 거기에 반하는 응원 청원 같은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똑같이 놓고만은 볼 수가 없다. 거기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윤 대통령의 지지층에서조차 지금 반응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 그 여론조사 매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지층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통계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여다보고 반성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야 계속 국민들을 놀리듯이 그렇게 답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이번에 청원이 급증한 게 김진표 전 의장의 예. 회고록이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화가 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철학자로서 이 탄핵의 의미와 기원까지도 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자격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박성태 실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많은 사람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걸 언론이 뭐 이렇게 해서 음모를 꾸며서 뭐 선동을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거 유튜버들이 하던 말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거 보고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예? 정말 그런 일이 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네. 김만권 박사님의 목소리가 또 잦아들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최상병 특검법 상정. 네, 어제 대정부 질문 중 본회의 파행되면서 상정이 이제 오늘로
미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 지난달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적하면서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라고 질타를 하자 여당 의원들이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본회의가 정회됐습니다. 당초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불발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있을 국방위 전체 회의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 김병주 의원이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고수하면서인데요. 이 망언에 대한 사과가 필수다 아니라 이제 표현을 빌미로 삼아서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막은 것 아니냐 하는 이 여야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다가 조금 전 3시에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이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적 입속을 챙기기 위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참여를 통해서 소상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시 39분부터 나와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박주민 의원, 나경원 의원, 신장식 의원 등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늘 최상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혁신당이 굳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무엇보다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늘 19일 전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 유상범 의원이 계속하고 있는데 또 와중에 졸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이 찍히면서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어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제 정신 나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발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빌미를 잡아서 파행을 시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한미일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 워딩은 좀 김만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워딩 자체를 본다면 국힘이 한일의 그러니까 우리 일본과 우리의 안보 협력을 동맹으로 표현한 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맹은 기본적으로 두 주권 국가 사이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맺는 국제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게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사실 일본과 우리는 영토를 두고 서로 분쟁을 벌이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무원 고시 보는 분들이 많이 보는 법률 저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아예 대놓고 한국은 일본과 동맹 체결을 왜 거부하는가라는 기사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예. 공무원이 예. 되기 위해서 봐야 되는 봐야 법률 되는 저널에 법률 나와 있는 저널에 기사가 나와 있는 기사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국회의원분들 예. 공무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실제 뭐 그 법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 법률 저널에도 그 아예 기사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는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맹을 맺는 일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온 입장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백히 이건 국힘의 실수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정신 나갔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내세운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실수고 가장 큰 문제다. 이것부터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만곤 박사님의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운영이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보면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 항명이다. 대통령의 경로 없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이 사건의 본질이 외압이 아니라 박정훈 대통령의 항명이다라는 대령의 대령의 이제 항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내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면 한 병사의 죽음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넘기려고 한 그 조사를 이첩하려고 했던 그 사건 이첩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첩됐다고 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첩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무언가를 그 조사하는 조사단의 그 내용들을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뭐가 항명죄 같은 것들을 갖다 대면서 여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들여다봤을 때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검사 시절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뭐 한 거 그 항명의 핵심이었나요? 예?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외압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쪽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행사했는가 그리고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쪽을 견제하는 게 근본적으로 권력 행사의 견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급진 지적. 예. 멀리 가다야 될 텐데 늘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차기 방통위원장 임무는 MBC 민영화. 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게 좀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이고 또 KBS와 EBS 같은 경우는 9월 14일에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후임자로 누가 오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현재 이제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사장은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한 인물인데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정수장학회 측과 MBC 민영화를 논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좌편향된 언론이 왜곡, 조작, 호도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좌파 미디어 카르텔이 상당히 공고하게 형성돼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이달 말에 만약에 이제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박문진을 여권 우위 이사로 교체하는 선임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은 이진숙 전 사장이 발탁된다면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대통령실이 이진숙 전 사장에게 MBC를 상대로 칼춤 한번 신나게 쳐보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는 꼴일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한편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초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기존 법으로 사실상 노영 방송인 MBC를 운영해 놓고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법을 들고 나오는 건 무슨 기괴한 행태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이 월간조선과 한 인터뷰 보니까요. 지금 좌편향된 언론이 왜곡 조작 호도하며 건강한 여론 형성 방해하고 있다. 좌파 미디어 카르텔이 상당히 공고히 형성되어 있다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파 미디어 카르텔은 없나요? 그냥 헛소리 하신 거고요. 예, 잘 뭐 그런 저는 그냥 이런 분이 언론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준숙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전원 구조 오보 내고 그리고 세월호 승객 보험금 계산해서 사람들 적대심 유발하고 그리고 이게 그때 민간 잠수사 사망이 세월호 유족들이 조급증을 부려서 사망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내고 이야기를 해서 말썽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분을 전원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로 지목했을 정도의 어떤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실제 4.16 연대에서도 실제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의 언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적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획홍보부장 시절에는 MBC 민영화를 논의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는데요. 그냥 MBC 민영화 논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게 2010년에 MB 정권의 국정원이 MBC 정상화 추진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과 서로 맞물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언론인 사람이 권력과 결탁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방통위 위원장이 된다? 이건 정말 저는 이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당시에 언론 또한 참사였다라는 지적들을 시민분들한테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한 책임자였다라고 한다면 청문회가 열린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수 정권에서 계속 이제 민영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이 사실상 민영화 됐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또 김영하 기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노영 방송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표현이 나왔잖아요. 추경 원내대표의 추경 말이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게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이 노측에서 힘을 발휘하는 방송이 결국은 자본과 권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보수 세력이 자본과 권력이 결탁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사실 양당제 구도에서 모든 권력이 자본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얼마나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영 방송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권력이나 자본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왜 자기들과 거리를 두고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 아주 권력으로 봐서는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걸 소유한 자본을 압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민영화된 언론은 자기를 소유한 자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권력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력도 자본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영화를 가장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시민의 관점에서 민영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언론 이슈 저희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월 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